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9시 정각부터 시작이 됐고요. 현재 순서대로 차례차례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화이자 백신도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조금 전 9시 정각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가덕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덕도에 당정청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당과 정, 청이 모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 진행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급기야 탄핵 사유다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국토부가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특별법 제정돼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7가지 반대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왜냐? 가덕도 리스크를 국토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 수요 모두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선거용 국책 사업이다. 세금으로 적자 메울 게 불보듯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이 특히 신입사원들이 간부를 향해, 대표이사를 향해 왜 성과급이 왜 이 모양이에요? 스톡옵션 지금 팔면 안 되나요? 라는 당돌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톡 이혜진, 김범수 의장은 그런 당혹스런 소위 청문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성과급이 왜 이렇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직원 스톡옵션 팔아도 됩니까? 라는 민감한 질문들 쏟아졌습니다. 일본 직원들은 속 시원한 답변 없었다라고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개학 등교 일정이 또 혼란이다. 오늘 거리두기 조정 따라서 학사 일정 변수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첫 등교일 안내만 받았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고려대 약대 김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전국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개시, 백신 접종 개시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산, 대통령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덕도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선 룰. 이제 이번 주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금요일.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각 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선출이 됩니다. 경선 룰이 논란이라고 해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접종이 시작 중입니다. 저희 카메라가 마포구와 도봉구, 보건소, 백신 접종 장소에 각각 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정경청장은 마포구청 보건소에 첫
접종자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백발이 멋있는 한 시민분이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접종을 하러 들어가죠. 대통령이 접종 지켜봐도 되겠냐라고 물었고요. 자, 우리 시민분이 아무래도 좀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종을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켓을 고이 접었고요. 대통령 옆에 정은경 청장 있고, 자, 이제 어깨 부분에, 팔뚝 부분에 접종을 합니다. 마포구 보건소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자, 이 첫 번째 백신을 놓는 보건소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설렐 것 같습니다. 손을 몇 차례 소독하는 모습도 조금 전 살펴봤고요. 자,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은 흐뭇한 표정. 자, 이제 드디어 첫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접종이 됩니다. 저 주사기 안에 백신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자, 이분이 1호 접종이긴 합니다만 표현상 사실은 마포구 도봉구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백신이 접종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다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접종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그리고 취재진들이 저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생중계해드리고 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사히 이 접종이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마포구 보건소 상황이었고요. 현재도 접종이 계속해서 순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보건소로 한번 가볼까요? 도봉구청 보건소. 서울시 도봉구청 보건소. 자, 이상반응 관찰실이라고 적혀 있고, 이제 백신 접종 주의사항을 읽고 있는 시민분들의 모습. 야, 이거 연출한 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모범적으로, 자, 주의사항을 또 읽고 있고요. 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아시다시피 15분에서 한 25분가량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자리에서 대기를 했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전국 요양병원 보건소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기 교수님. 네. 지금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거죠? 네네. 지금 오늘 접종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내일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또는 얀센이라고 부르는데 얀센 백신 이외에는 다 2번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화이자가 이제 오늘 들어오는데 화이자도 2번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아까 이제 주사를 맞으신 분이 이상 반응 관찰실 그런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곳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대기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상 반응 중에 특히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이상 반응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은 급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귀가하신 뒤에도 지금 그 아나필락시스 자체가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연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24시간 내지는 48시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하신 다음에도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접종을 맞게 될 텐데,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서 그날 목욕해도 되나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욕 안 된다? 네네. 가벼운 샤워도 좀 피하라? 예. 당일날은 샤워나 목욕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헬스나 과격한 운동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도 안 되고요. 술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건강 상태를 가장 최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게 면역 효과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순서대로 예상대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로 향한 백신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보관 온도 이탈.
그 백신이 회수되는 소동이 있었다는 건데 3,900회 접종 물량, 제주로 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을 했는데 20여 분 뒤 관제센터, 차량 내 수송 용기 15개 중 14개, 2,500회분, 적정 온도를 벗어나서 1.5도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로 보관 유통하게 되는데 요 최저치가 2도까지인데 1.5도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도 정도 최하위 선보다 좀 더 떨어진 건데 즉시 차량 정지 명령이 됐고 같은 물량의 백신을 대체 수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백신 온도 이탈 소동에 사과를 했습니다. 냉매 탓에 온도가 이탈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량 폐기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것이다. 국민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한 상황이군요. 자, 김정희 교수님, 네. 이게 2도에서 8도 아스트라제네카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제주로 가는 백신 중에 일부 물량이 2도까지만, 근데 1.5도, 0.5도인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백신의 어떤 운송이나 보관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한하고 있는 온도 범위가 있는데 그거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얼면 모더나 안 된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저온 보관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얼려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과거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독감 백신 같은 형태는 보통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2도에서 8도로 유지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8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얼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도 범위 정도 이렇게 벗어나긴 했는데 일단 냉동점, 그러니까 어는 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량 회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독감 백신 콜드체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신뢰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혹시 재현될까봐 보건당국에서는 긴급하게 대체를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백신이 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제가 생기고 백신 보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백신이 노출되면 단백질 변성이 있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좀 다행이다. 다시 재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오늘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화이자 백신 어디쯤 오고 있나요? 예, 오늘 인천공항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백신 5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 화이자 백신은 치료병원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접종시킨다. 그렇죠. 오늘부터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로 요양시설에, 물론 거기에 있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도 접종이 되지만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간병인 등에게도 이제 만 65세 이하라면 접종이 되는데 지금 화이자 백신은 주로 의료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최일선에서 지금 맞고 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아무래도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건 조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0.5도 이탈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0.5도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 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만큼 냉매 관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하고 유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영하 70도, 와, 그렇죠. 대단하네요. 굉장히 사실 보관이 까다롭고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아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배송될지 그 문제도 굉장히 방역 당국이 아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하 70도 상태에서 바다 건너 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늘길로.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김정기 교수님,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접종 대상이잖아요. 파이자도 과연 16, 17세 청소년들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궁금한데, 자, 일단 접종이 이제 기성세대 위주로 접종이 되는데 이 10대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가 10대들 어린 자녀들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공고되지 않는 겁니까? 일단 그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린 18세 또는 16세 밑으로의 그 대상자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고요. 임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당시에 대상군에 임신부가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이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 중요할 텐데, 이제 개학도 하고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도 우리가 많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국면은 계속해서 이제 길어질 텐데, 우리 이제 10대들의 어떤 집단 면역 형성은 요원해지는 겁니까? 일단 결과는 수개월 내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한 2개월 정도 후면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임상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번 접종을 해야 한다. 2번 접종을 해야 백신의 효용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 게임 체인저 되나? 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 이번 주말 미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임상 실험 결과 예방률이 72%, 접종 후 4주 뒤까지 입원이나 사망한 사례가 없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얀센 백신, 타 백신 제품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 수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굉장히 관리가 편한 그런 얀센 백신.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 자, 김정기 교수님. 네. 이게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나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도 편리하고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빨리빨리 그냥 탁탁탁 하면은 어느 정도 면역이 한 72% 형성되는 것. 근데 다른 백신보다 조금 뭐랄까요? 거기 좀 떨어지네요. 네, 효능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예.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임상 결과로는 예방률이 7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의 임상 시험과 종합을 해보면 한 60%, 66% 정도의 효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0%대의 평균 효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백신이 모두 유사한, 그러니까 백신 그 전달체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임상 1, 2상 결과 논문을 보면 보통은 백신을 맞으면 한 2주 정도의 항체가가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항체 형성 절정 시기가 좀 뒤로 밀린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임상 1, 2상 결과에 따르면 한 30일 정도 됐을 때 90%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더 지난 60일 정도가 됐을 때 100%가 형성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백신들은 보통 2주 정도면 항체가가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네요. 예, 특이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항체가 형성되는 종합적인 결과는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2번 접종을 하나, 한 번 접종을 하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상?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68세 여성 A씨,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 맞으면 죽을 수 있다.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지 33장,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부착했습니다. 자,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한글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붙였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한 일이다. 대전 모교회 방문 뒤 해당 전단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68세 여성분이 한글을 잘 모르고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다소 황당해서 그런 전단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현혹될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이제 이런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바람직해요. 네. 일부에서는 치매가 걸린다.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맞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 자체가 마치 조종되는 것처럼 그런 공포감을 낳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짜 뉴스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종교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유포하는 매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모든 종교기관이 실제로 오히려 또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권위를 가져야 될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옛날에 누군가 그냥 뭐 외국에 있는 뭐 언론 혹은 외국에 있는 그냥 가짜 뉴스를 같이 가져와서 마치 권위 있는 정보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도 팩트 체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과학성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은 정말 황당하네요. 자기가 글을 모른다. 예. 글을 모르는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정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앞의 부산 선거와 가덕도 출동. 누가 부산으로 출동했을까요? VIP가 출동했습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가덕도를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굉장한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가덕도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요한 분들 저기 다 계셔요. 당정청 총출동 사진 한번 보시죠. 20명이 선박에 탑승했는데 대통령 제일 먼저 보이고요. 여당의 투톱, 대표, 원내대표 딱 보이죠? 이낙연 대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이제 갈색 상의를 입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도 사진에서 보이고요. 전해철 장관, 송초로 울산시장.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송초로 시장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변창흠 장관, 홍남기 부총리, 문성혁 장관, 당정청이 모두 다 가덕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이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다라는 얘기까지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이런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네. 대통령과 당정청이 정말로 가덕도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모습도 봤고 송초로 시장도 봤고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다 있는데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보궐선거 오늘로 40일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엄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행동 안 하는 것이 맞죠.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똑같은 비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면서까지 대통령의 작은 모습까지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피고인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이 오랜 친구죠.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하명수사 논란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줄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숱한 논란들이 지금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만천하에 새로운 뉴스들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 송철호 시장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에서 1심 유죄, 2심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다시 가덕도를 향해서 대통령과 함께 있으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 또다시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질 수 있고요. 예.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공약 핵심 공약 사항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이 2017년도입니까?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밖에 남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자 지금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가덕도에 총출동했다는 모습들은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 선거 개입일까 아닐까 물어보면 그 답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김병인 비대위원의 입장인데 듣다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말로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군요.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대선을 앞두고 댓글 등의 선거 개입을 했다, 조작을 했다, 여론. 송철호 울산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 그런데 저 두 분이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를 방문한 저 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야당에선 이거 봐라, 두 번 그러더니 세 번째 그런다 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거 선거 개입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의 국정 통치 행동입니까? 뭐 변호사의 시각이라기보다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더니 85조에 공무원이 선거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공무원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다음으로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그 판례를 찾아봤더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면 공무원이 개인 자격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운동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떠한 막중한 예컨대 제가 부산시장이다, 뭐 울산시장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 제 그 위치에서 제 밑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 사람들, 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한다면 그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명확하게 그 금지를 해놓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 가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크게 세 가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그러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적법 절차화하려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기도 제정되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가신 것은 그다음 시기적으로도 지금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두 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행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 대통령 부산 방문 1년만 신공항 후보지 방문 적절성을 놓고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갈랐다라는 게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방문 의지가 상당했다는 후문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일단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자, 선거 개입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오래전에 결정된 행사다. 즉 대통령이 부산 간 건 보궐선거와 아무 상관없다. 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2016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시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부산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낸 바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냈었을까요? 대통령이 대구에 이어 부산을 방문한 것은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몰두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자성하기 바랍니다.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역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거 절대 선거 앞두고 한 거 아니다. 선거랑 무관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다라고 하는데 2016년 민주당이 했던 그 발언들을 들어보니까 과연 저 발언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아시타비 내로남불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자 물론 어떤 정부든 다 선거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논란들이 있어 왔지만 자 이 같은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 3월 달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고 영남 방문했죠. 그때는 또 사실은 야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의 친박과 비박 싸움 속에서 그걸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복잡했죠. 그때 어쨌든 그걸 놓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말하자면 데자뷰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으로 역대 정부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선거 빼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언제 하냐. 2년마다 선거가 오고 또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벌써 이런 일정들은 대통령이 이미 선거하고 무관하고 벌써 몇 개월 전에 예정되었던 수순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대통령 또 지금 현재 문제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말하자면 주요 공직자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 이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일정 정도 법으로 묶어주든 관례로 묶어주든 이런 비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저 자리에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토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우려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질책성 발언이 있었죠. 의지를 좀 가져라. 의지를 가져라. 돌이켜 말하면 국토부 장관이 의지가 없다는 거죠. 2030년 전에 완공하려면 속도 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슴이 뛴다. 반드시 실현시키자. 자, 그러자 변 장관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 특별법 통과되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사과를 대통령 앞에 하는데 이재명 기자, 변 장관의 주장처럼 국토부가 찬성하고 있는데 장관부터 다 언론에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이거 문제 많다. 이대로 되면 안 된다. 라고 사실상 강하게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낸 겁니까? 저는 지금 어제 방문이 물론 지금 이제 여야에서 이게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가고 있지만 저는 그 내용상의 문제가 그냥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 것처럼 국토부뿐이 아니라 뭐 기재부, 법무부 모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게 지금 부산에서 추정한 예산은 7조 원인데 한 28조까지도 들 수 있다 최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국토부 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매립에도 한 6년이 걸리고 과연 태풍이 불 때는 이 활주로가 안전할 것이며 집안 침하의 우려도 있다.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또 환경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가 지금 가덕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절충돼서 법이 만들어져야겠죠. 그게 당연히 상권 분립이고 그렇게 법이 완성돼 가는 과정일 텐데 지금 지금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 방문해서 가덕도를 보니 심장이 뛴다. 그리고 국토부를 향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라.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마치 반대하는 것에 비춰 송구하다. 이렇게 오히려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의 반대 의견들, 부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행정부고 당연히 행정부 수반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행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다 묵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
물론 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국토부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 신공항 확장은 지금 무산된 건지 그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과연 그럼 가덕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입지를 놓고 다시 선정한 게 아니라 가덕도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굉장히 큰 문제를 생각하고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국토부, 그다음에 뭐 기재부, 법무부가 문제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제기됐냐? 이건 바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우리가 조기 폐쇄할 때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하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산업부는 좀 더 가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즉시 폐쇄로 입장이 바뀝니다.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것이 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적법 절차에 맞춰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거고 그것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 텐데 그런 과정을 다 떼어놓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지금 모든 문제가 정리된 듯한 이 모습은 결국 또다시 나중에 두고두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행보가 뭐 이것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정 속에서 굉장히 또 적법 문제에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논란에 정의당은 대국민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기만적인 대규모 토건 사업은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받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선다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정의당에서는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표들라고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홍천 의원, 국토부 간사잖아요. 우리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특별법안이라는 기차가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만이란 말은 좀 그렇고 정의당에 정의가 있다. 저는 그 느낌이 사실은 들었고요. 이게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뭐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국토부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거는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는 다른 데보다도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그 반향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정부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따라가게 되고 반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직무유기가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서 스스로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산자부처럼 또 신내림이 생기고 또 지난번 산자부처럼 또 죽을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듣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가 봤을 때 국토부 담당 과장 국장들은 지금 좀 굉장히 긴장하고 좀 벌벌 떨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너 죽을래 백 전 장관이 했다라는 말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진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야당에서 아까 강력하게 비판해 주셨어요. 송초로, 김경수 두 분을 언급하면서 선거 개입 3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의 지역 기반을 둔 야당의 부산 의원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당지도부 의견과 달리 두 팔 벌려 가덕도 신공항을 환영하고 대통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은 표 때문에 그런 것, 그 비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산 지역 이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말 그대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한 2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밀양, 가덕도에 대한
이 찬반 논란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에 몸을 담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은 언제나 가덕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부산 지역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 내부 속에서는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 부처 장관들까지 공무원의 견해와 다르게 주장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4월 8일에 4월 7일 선거가 끝나서 만약 국민의힘의 승리로 점쳐지게 될 경우에도 4월 8일 이후로 지금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에서 똑같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는 또 말을 슬그머니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임해서 벌어지는 선거입니다. 본인들이 약속하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당규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행동들의 말 바꾸기 거짓말 논란들이 거세지고 있는 과정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들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당 지도부로서의 어떤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부산시 민심은 현재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자, 이 서울시장 큰 선거를 사실상에 직접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볼까요? 박형준 26.1, 김영춘 17.7, 이현주 7.4, 기타 후보 13.1, 없음 모름이 35.7이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박형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박형준 예비 후보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제 박성훈 전 부산 부시장까지 포함하면 범야권 후보들이 35%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아, 다 합쳐보면?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범여권의 후보들을 합쳐보면 20%가 안 됩니다. 그때 보면 크게 보면 후보 지지율만 가지고 토탈로 보면 여권과 야권이 거의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형국이고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흐름은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신나해 보이지 않는 민심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 없음 모름이 35.7은 꽤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실 일일이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전 투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반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권을 지지하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여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보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흐름 자체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박형준, 이현주 후보와 합한 것만 해도 거의 3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우리가 가덕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가지고 시민들이 막 흐름이 확 뒤바뀌지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방금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 어떤 김영주 의원의 개인적인 해석이었고 선거와 여론조사는 엄연히 다룰 수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선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상호, 박영선 주사위 던져졌다.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의 주사위도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다음 주면 모두 각 당을 대표하는 한 명의 주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 토론 내용 들어보시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그 이외에 엄청난 높이의 8,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다운 공약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충돌하는 정책 아니냐고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강변에 짓겠다고 하시는 그 아파트요. 네. 뉴욕도 그렇게 했다.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뉴욕은 강가에 아파트를 높게 진 건 있지만 우리처럼 강변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를 지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을 잘못 점검하신 것은 아닌지. 맨하탄의 이스트 리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변북로 같은 그런 도로. 하루에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그 도로 위에
UN 본부도 지어져 있고요. 수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능한 것이 왜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기자,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책을 놓고서 공방을 주로 벌이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여론조사, 중요한 게 저 내용보다도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결정하고 한 명이 이제 짐 싸게 되잖아요. 그 경선 여론조사가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오늘부터. 진행 중인 거죠? 오늘, 내일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오전 9시부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혔던 그 시민선거인단 한 6만 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가 3월 1일 오후 4시까지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오후 늦게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한 명의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압축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월 초에 나온다? 그렇죠. 3월 1일 날 이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마지막 토론을 어제 이제 벌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우상호 후보는 일관적으로 민주당 다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기승전 민주당 다음 계속 박영선 후보가 공약도 민주당답지 않다. 어떤 행보도 민주당답지 않다. 민주당 다음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기했던 게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어떤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어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토목공사식의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마지막까지 과연 민주당 다음이 뭔지에 대한 우상호 후보의 설명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우상호 후보 역시 강변북로를 지어와서 그 위에 아파트 건설할 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전에 봤지만 뭐 부산에서도 가덕도 특별법 이런 게 민주당의 가장 대표 공약이죠. 그럼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토목 이런 이제 공약이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약으로 돼버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다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영수 후보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가장 대표 공약이었던 21분 컴팩트 도시 같은 그러니까 21분 내에 뭐 일자리라든지 병원, 주거지, 뭐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을 만들겠다. 그런 그냥 공약은 되게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 공약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도대체 뭔지 여전히 추상적인 그런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 좀 한계가 아닌가 싶고 역시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권리당원이라든지 아니면 ARS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대5입니까? 당신 예, 50대 50으로 해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 ARS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반면 국민의힘 제1야당은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4명의 예비 후보 간의 토론이 오늘 저희 채널A에 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부터 계속 떠있는 자 보시죠. 3시 40분인가요? 채널A에서 토론회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명 중에 한 명만 남게 되고 자, 이 중에서도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각각 룰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나경원, 오세훈의 맞수 토론에서 오세훈 예비 후보가 나경원 예비 후보에게 판정단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오세훈 예비 후보는 문제 삼았고 나경원 예비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가 오세훈 예비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박빙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역선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은 거의 100% 가까이 핵심 당원들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시민들이 참여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각 당협위원장님들이 추천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 당협별로 굉장히 그 열성 당원들이신 셈이죠. 그분들의 평가임을 분명히 해야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토론평가단의 그 토론평가만을 반복해서 인용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여론조사 대상의 민주당 지지층을 만약에 넣으면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좀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야권을 지지하는 적어도 여권의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야권 후보겠죠. 근데 이제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룰도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또 야권 단일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김병인 비대위원님, 뭐랄까요? 좀 글쎄요. 뭔가 좀 크고 중요한 이야기들도 예비 후보들께서 잘 해주고 있으나 굉장히 지금 지역적인 어떤 문제들을 각자 거론하고 있고 공교롭게
두 분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모양새라 질문드립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제기했던 이 토론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오 후보가 나 후보에게 지니까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후보가 상대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숨기고 있다가 나경원이 떨어져야 되니까 오세훈을 찍었을 거다라는 역선택 제기도 생각했던 만큼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문제 제기 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두 후보가 정말 누가 최종적인 후보가 될지 모를 정도로 박빙의 상황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이유기도 하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정책적인 측면을 두고 특히 이 박원순 시정에서 나타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되어 있던 부동산 문제의 실정,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야당 후보가 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토론회를 지켜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채널A에서 방송되는 4자 후보의 정책 비전에 관련된 토론회를 보시면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룰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00%에 대한 시민조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당이 이례적인 이 룰을 세팅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당 후보 한 명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 삼지대에 있는 조금 있으면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에 한 명의 단일 후보가 선출되게 되는데 여기와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지지층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시작하면 협상이 끝도 없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나서 서울 시민이 온전하게 생각하고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 룰을 마련한 만큼 이제 3월 4일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많은 정책 공약적 측면을 바탕으로 유권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려 말했지만 당 지도부 입장, 김병민 비대위원의 입장은 두 후보를 향해서 불평 말라. 룰은 바뀌지 않는다. 각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오세훈 예비 후보는 한편 나경원 예비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본인이 강경보수임을 자처했었고요. 투표에 유리했을 때는 본인이 강성보수다. 짜장, 짬뽕만 말씀하시면서 섞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일 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때 본인이 하셨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로 예상되는 저쪽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층을 포용하는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확률이 높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는 유승민 전 대표를 찾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변화, 혁신, 그런 모습을 꼭 좀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뜻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야권 연대, 우리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하면서 당이 좀 더 그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좀 너른 품이 되어야 된다. 그래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사무실까지 다 이렇게. 사실은 대선 주자분들 이렇게 우리 유승민 선배님은 유선상으로만 연락드리고 뵙지를 못해서 한번 뵙고 시장 선거가 내년 대선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 주자시니까 제가 찾아뵙고 또 말씀을 좀 같이. 자, 3시 40분에 오세훈, 나경원, 오신환, 조은희 이 4명의 후보의 토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분의 단일화를 위한 최종 토론회가 어제 온라인 유튜브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 대목도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실에 들어가려고 노크를 하렸더니 비서가 나타나서 용건이 뭐냐, 약속은 하셨냐라고 문을 막는다. 당대표가 이러면 어떡하냐.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원들과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다 제 불찰이죠. 제가 뽑은 인선한 비서실장이 그렇게 용건이 있는 사람들을 막았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안 후보께서 정말 서울시장 자리를 바라고 다음번에 대선에도 나가시고 하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하시고 좀 반성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점들을 잘못했는지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께서 보셨을 때 어제 저 두 분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 서울시 안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소통의 문제, 또 뭐 쓰레기 매립지 문제, 또 뭐 수도권 교통 문제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서울시 정책 현안들을 질의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큼 말하자면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봐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서울시 현안들과 정책들이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좀 더 밝혀지고 또 그런 후보 선택과 연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누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처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저는 디테일하고 세세적인 토론들이 빛을 발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만나보시죠. 핫플 2인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범계 장관. 나는 기본적으로 장관이라기보다는 여당 의원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입국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에서 선수로 뛰게 되는 추신수 선수의 입국 장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175석의 집권 여당입니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니까요. 이게 논란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수사청이 굉장히 논란인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을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가시잖아요.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안이 굉장히 법정신 논란까지 일고 있는 현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도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판단보다도 내 소속이 여당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라는 발언에서 상당히 좀 논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박범계 장관 같은 커리어 가지신 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몇 명 안 되세요. 왜냐하면 판사 하셨으니까 사법부 계셨죠. 그다음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으니까 입법부에도 계셨는데, 게다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까지 되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진짜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두루 겪은 사람은 진짜로 제 기억에 몇 명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한 10손가락 안에도 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지금 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당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은 장관 자리는 고사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 의원은 당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같은 의지를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관은 당원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과 우리나라 국가 자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 그런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행정부 그 법무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률 전문가신 분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았죠.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돌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로 던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가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긍하셨죠. 지금 보니까 변화구를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폭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한다고 나섰을 때 그 사유 중에 핵심적인 내용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치적 중립 얘기했을 때 사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나오는데 왜 빼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등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행동 보이고 있는 내용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각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장을 선출하지만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무소속으로서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국회의장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최소한 장관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것은 그 순간 행정부 내각의 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당적이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가장 아찔하지 않을까라고 떠오르는 분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윤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빠졌고 이를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유영민 실장으로 교체하고 추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가 촉발된 것처럼 다시 그런 문제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레임덕으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선에 펼지 아니면 핵심 지지층과 정당의 편에 설지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정치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화두로 떠오르는 건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국정 운영을 향해 봐야 된다니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장관으로 놔둘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관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범계 장관 바로 논란이 있었던 배경도 바로 수사청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청을 정말로 본격화하게 되면 직을 걸겠다라는 관측이 법조계 내에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 수사청법 3월 발의 6월 처리 속도전은 펼칠 방침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법 추진이 공식화될 경우 직을 걸고 반대 의견 표명 방안이 검토 중이다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고 그 관측이 조선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윤 총장 수사청을 사실상 검찰청법 폐지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법조인, 여권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윤 총장이 올 7월까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총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결국 박범계 장관 발언 논란, 난 여당 소속이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립 관련된 수사청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흐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반응들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윤 총장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만 검찰 내부 법조계 내부에서 윤 총장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제와 오늘 공통적인 메시지는 7월까지 있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직을 걸고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공통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문제와 신현수 수석의 그 사의 표명 문제하고도 연관이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단순히 신현수 수석이 인사 몇 개의 문제, 패싱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 아까 법무부 장관의 문제도 법무부 장관이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그 안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어떤 법무부의 어떤 전통과 질서를 존중해서 안정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맞지만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새로운 기관을 짧게 부수어서 검찰을 완전히 검찰 모두가 반대하고 문제가 될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지금 완전히 윤석열 총장과 신현수 수석과 손을 잡아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이것은 아마 검찰 전직이든 현직이든 명운을 걸고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파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핫플인데요. 추신수 선수가 입국을 했습니다. 인천 구단, 신세계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2월 달에 한국에 오는 건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애 무빈이 같은 경우는 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뒤로하고 오기가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한국 프로야구가 좀 이렇게 주춤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려고 왔어요. 후배들 잘 이끌어가지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인천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제 쓱 여기 이마트 이제 새로운 구단을 나타내는 이제 반팔 티셔츠 유니폼까지 추신수 선수가 입고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 가족을 두고 추 선수 혼자만 이제 왔고 20년 만에 한국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미국 야구로 진출을 해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고 2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한 가지 추신수 선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스스로 밝혔듯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빠를 떠내보내서 울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제 둘째 딸, 막내 딸, 아빠 품에 안겨서 확실히 이제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매일 보던 아빠를 못 보게 되니까 저렇게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영상이 지금 추신수 선수 측에 의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경상도 아버지이긴 해도 얼마나 좀 마음 아플까요? 좀 표정에서 툭툭툭 이제 두들겨주고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제가 경상도 사람들이랑 살아서 아는데 저게 가슴이 무너져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경상도 사람. 아무 말도 못 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무슨 저런 상황에는 백양이 무효라고 보이지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과거 같으면 사실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주 왕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자주 왕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아픈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추신수 선수가 20년 동안 미국 살았기 때문에 애들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컸을 것이고 갑자기 아버지 따라 한국에 와서 새로운 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야구 팬으로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팬들도 이제 거물급 선수, 그것도 외국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 추신수 선수가 국내 리그에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뛰게 된다는 소식이 굉장히 좀 설레고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추신수 선수라면요,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추신수 선수는 모든 게 안타 하나 더 쳐도 기록이고요. 타점 하나 더 올려도 기록이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만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한 이유는 1호 선수라고 하는 상징성에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신세계에서 당신이 우리 새로 창단되는 신세계 구단의 1호 선수다. 그 다음에 당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명분에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고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연봉이 우리나라 연봉으로는 최고이지만 그래도 추신수 선수는 미국의 메이저에 남아 있었으면은 연봉이 더 높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받는 연봉이 더 많잖아요, 이재민 기자.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6년간 계약하면서 1,000억 원을 넘는 그런 연봉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간 27억 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았었죠. 근데 아마도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연봉보다는 결국은 국내 복귀해서 마지막 자신의 야구 인생을 정리하는 데도 방점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의미. 본인도 들어오면서 메이저리그에 뛰면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 16년간 메이저리그를 뛰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근데 사실 신세계 구단 전 구단 SK가 우승한 적도 있지만 사실 지난해 9위였습니다. 성적이. 그러니까 과연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이번에 큰 활약을 할지 아마 신세계 구단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줄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보도해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사기 때문에 이 머리를 썩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건
안 일어나리라 확실히 믿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타산지석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사파함은 각국의 백신 접종 사기 사건 특집으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기 사건은 미국입니다. 백신 접종 첫 번째 사기는 할머니 땡땡인데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할머니 옷차림의 여성 2명이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낀 채 이제 2차 접종 받으러 왔다. 백신 접종소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카드까지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에 탑승한 2명의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페이스 쉴드 모자에 또 안경을 쓴 모습 할머니 같아 보이는데요. 네,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44세, 33살 할머니 행세를 했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죠. 플로리다주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하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거 시트콤의 한 장면이다 라고 비꼬아서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할머니가 아니었네요? 백신 접종은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이 여성들 이미 1차 접종은 완료한 상태였고 2차 접종을 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머리 전체를 감싸는 보닛 모자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1차 접종을 완료했으니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카드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수상함을 느낀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이 여성들 44세, 33세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니 30, 40대 여성이네 지금 보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할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플로리다주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 자신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할머니 행세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들 똑같은 방식으로 즉 할머니 행세로 1차 접종에는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반전이네요. 이분들이 할머니 행세로 1차 접종 성공하고 1차 접종 받았다 증명서까지 갖고 1차 접종이 성공하다 보니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카드도 소지하고 있었고 2차 접종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은 2번 맞아야 허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에 행세할 게 없어서 할머니 행세를 합니까? 경찰에게 혼났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what you have done? You've stolen a vaccine from somebody that needs it more than you. And now you're not going to get your second one. So that's a whole waste of time we just wasted here on this. And we're not even sure if they're going to press charges against you and take you to jail right now. Your information is going to be flagged with the vaccine software. Okay, so you're not going to get a vaccine. Any question about that? You're lucky not getting arrested right now. 경찰이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당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의 백신을 빼앗는 거다. 그런데 경고만 하고 돌려보낸 것 같아요. 왜 이 처벌 안 한 거죠? 할머니 행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접종 담당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인지 충분히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내가 우선 접종 대상자인 척 행세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접종을 해줬다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보니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못하고 구두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백신 접종 사기 사건. 이번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사기가 있군요. 모모 주사기라고 하는데 뭘까요? 직접 보시죠. 브라질에서 접종을 합니다. 솜으로 소독을 하죠. 알코올 솜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바늘을 꼽습니다. 네, 접종 맞았죠? 자, 그리고 뺍니다. 자, 그런데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주사 바늘을 꼽고 주사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바늘만 들어갔다 나와요. 즉 백신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일일까요? 다른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진도 한번 보실까요? 브라질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백신 주사기를 꼽고 자, 밀대에 손이 가야 되죠? 손이 가나 싶더니 안 밀어요. 안 밀어. 바로 그냥 뺍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할머니는 백신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프기만 하고 백신은 못 맞은 거예요. 전혀 누르지 않고 손만 갑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 한 의료진이 주사 바늘을 꼽더니요. 자, 밀대를 누르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명 공기 주사를 놓은 겁니다. 야, 이 브라질 대단해. 박 변호사님. 뭡니까? 브라질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면서요? 공기주사기 사건입니다. 백신이 담겨있지 않은 주사기를 놓고는 마치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냐 가장을 한 사건인데 한 환자의 가족이 접종 과정을 촬영하다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이 간호사가 환자의 한쪽 팔에 주사기를 꽂더니 밀대를 밀지 않고 도로 빼버립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이 제대로 놓으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번엔 간호사가 반대쪽 팔에 주사기를 놓고 이번에는 제대로 밀대를 밀어 넣는 겁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이른바 공기주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야, 상당히 황당한데 의료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왜 가짜 백신 맞은 환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의료진들이? 의료진들이 백신을 빼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빼돌려서 지인에게 우선 접종해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은 해고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백신을 빼돌렸다. 그 자체가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 시 의료진들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최대 징역 12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백신을 맞은 환자들은 나중에 진짜 백신을 제대로 접종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백신 접종 사기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해요. 접종 땡땡권 정말 보시죠.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수법 1. 예방접종 할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좀 관심을 가십니까? 라고 사기치는 것. 2. 106만 원 입금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접종을 받게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수법, 백신 개발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은 돈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각종 백신 접종 사기가 일본에서 기승이라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건 또 뭡니까? 일본은 이미 17일부터 일본 의료진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일본도 백신 접종은 무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할인권이 있다는 사기 범행이 벌써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더군다나 10만 엔, 우리 돈 약 106만 원을 입금하면 백신 우선 접종을 해주겠다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는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대 여성을 상대로 SNS로 백신 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는 120만 엔을 입금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사건도 있습니다. 일본 백신 접종 사기 또 다른 사례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80대 여성에게 백신 무료 접종을 하고자 하니까 거주 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상사에게 집 구조 등을 알려달라는 전화 연락을 해옵니다. 사실은 집 구조,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파악해서 향후에 빈집털이나 강도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 국민들에게 주의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화나 SNS로 백신과 관련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일반 국민 접종도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기가 없으리 한번 없기 때문에 오늘 박성배 변호사가 타산지석 차원에서 아주 의미 깊은 사건들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 라방 2~3할로에서는요. 표 얻으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제로 온마이스 못다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라방 이야기 나눌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